1457년 여름, 강원도 영월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막히고 한면은 절벽인 그 섬 같은 땅에 17살 소년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강물이 불어 발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이홍위,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왕도 아니었습니다.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노산군으로 강등된 유배인이었습니다. 소년이 강물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제 끝입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물만 흘렀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처음부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1441년 7월 23일, 경복궁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세자 문종과 세자빈 권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생에는 처음부터 슬픔이 따라붙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세자빈 권씨가 산후병으로 그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아이, 그것이 단종의 시삭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궐은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이 손자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세종은 이 아이를 무척 사랑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름을 홍위라 지었습니다. 비처럼 넓고 발그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종은 손자 홍위를 각별하게 아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불리는 세종이 이 어린 손자 앞에서는 그냥 할아버지였습니다. 세종은 어머니 없이 자라는 손자가 안쓰러웠습니다. 직접 손자의 교육을 챙겼습니다. 틈틈이 불러서 글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홍위는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세종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한글을 만들던 시기였습니다. 세종이 새로 만든 글자를 손자에게 먼저 가르쳐줬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러나 세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앞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왕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이 어린 손자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세종이 손자를 꼭 안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홍위야, 할아비가 살아있는 동안은 네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할아비가 없어지면 네 힘으로 서야 한다. 단종의 이야기를 하려면 한 사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단종에게는 작은 아버지, 즉 숙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유, 훗날 세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수양대군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체격이 크고 무예가 출중했으며 학문도 깊었습니다. 무엇보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 문종이 왕세자가 됐을 때부터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세력을 키웠습니다. 학자들을 모으고 무사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권람, 한명회 같은 야심 있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였습니다. 특히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책사였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이 훗날의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1450년 2월,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4세였습니다. 한글 창제, 과학 발전, 영토 확장.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세종이 죽던 날 밤, 어린 홍위가 할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미 차가워진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9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르고 태어나 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자란 아이가 그 할아버지마저 잃은 것이었습니다. 세종이 죽으면서 홍위를 지켜줄 가장 강한 울타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문종만 남았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문종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재위 내내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문종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을 모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452년 5월, 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에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정분. 당시 조정을 이끌던 중신들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문종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 홍의가 아직 어리오. 경들이 잘 보필해 주시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왕이 12살 아들을 신하들에게 맡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문종이 죽던 날, 홍의는 아버지의 침전 밖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관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상께서 승하하셨다고. 12살 소년이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이제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1452년 5월, 홍의가 조선 제6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단종이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즉위식은 성대했습니다. 대신들이 줄지어 절을 올렸습니다. 만세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옥좌에 앉은 소년의 눈이 조금 멍해 보였다고 합니다. 12살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 나이에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삶이 이 소년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신하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황보인,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고명대신들이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단종은 그저 왕의 자리에 앉아 결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이 약하면 신하들이 강해집니다. 신하들이 강해지면 반드시 그 힘을 탐내는 자가 나타납니다. 단종이 즉위하던 날 수양대군이 창문을 통해 즉위식을 바라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픽션이지만 그 장면을 상상하면 그의 심리가 읽힙니다. 12살 조카가 왕이 됐습니다. 그 조카를 황보인과 김종서가 보필하고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아무 권력도 없었습니다. 왕의 숙부라는 지위뿐이었습니다. 한명회가 수양대군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이 기회하고 어린 왕, 약한 왕권, 강한 신하들. 이 구도에서 누군가 치고 올라오지 않으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수양대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한명회가 대답했습니다. 먼저 김종서를 없애야 한다고. 김종서가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수양대군이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조선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단종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조복을 입고 조회에 나갑니다. 신하들이 보고를 올립니다. 단종이 듣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황보인이나 김종서가 이미 결정한 것들이었습니다. 단종은 어렸습니다. 정치를 몰랐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명대신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이 완전히 수동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궁궐 안에서 그는 예민한 소년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지, 누가 자신을 이용하는지 느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후원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먼 하늘을 바라보거나. 왕의 자리가 무겁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아직 그 무게를 제대로 몰랐을까요? 그리고 가끔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당시 조정의 실세는 김종서였습니다. 그는 북방에서 여진족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한 무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호랑이 대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김종서는 단종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문종의 유언을 받들어 어린 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일찍 입궐해서 단종을 보좌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서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신하가 너무 강하면 왕권이 위협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의 반발을 삽니다. 수양대군이 그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김종서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논리를 퍼뜨렸습니다. 김종서를 견제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설마 숙부가 왕권에 도전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심이 그를 죽였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직접 칼을 들고 김종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밤중에 기습이었습니다. 김종서가 문을 열었을 때 수양대군이 서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먼저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 있던 부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김종서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호랑이 대감의 최후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 야밤에 기습을 당해 죽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황보인을 비롯한 주요 대신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영모를 꾸몄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의 왕권을 빼앗기 위한 쿠데타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나던 밤, 단종은 궁궐 안에 있었습니다. 13살이었습니다. 밤중에 소란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단종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됐을 때 수양대군이 들어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역적들을 처단했다고. 이제 전하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단종이 수양대군을 봤습니다. 숙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공손한 숙부가 아니었습니다. 단종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3살 소년이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단종의 진짜 끝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이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병권도 쥐었습니다. 인사권도 가졌습니다. 이제 조정의 모든 것이 수양대군 손에 있었습니다. 단종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 아무 권한이 없었습니다. 결죄 도장을 찍는 역할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수양대군이 가져오는 서류에만. 단종을 지지하는 신하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유배를 가거나 관직을 잃거나 눈치껏 수양대군 편으로 갔습니다. 단종 주위가 점점 비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소년이 이제 신하들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어느 날 밤 혼자 울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울었습니다. 14살이었습니다. 1454년 단종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였습니다. 당시 단종 나이 14살, 정순왕후 나이 12살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혼례를 올렸습니다. 어린 왕과 어린 왕비. 어찌 보면 귀여운 장면이었지만 궁궐의 현실은 전혀 귀엽지 않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첫날부터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수양대군의 기세, 단종의 고립, 신하들의 눈치 보기. 그녀는 단종의 곁에 있기로 했습니다. 어린 왕이 혼자가 아니도록. 그 결심이 훗날 그녀의 일생을 결정했습니다. 단종이 정순왕후를 처음 만난 날 밤 두 아이가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순왕후가 먼저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단종의 곁을 지키려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은부,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종이 아꼈던 지편전 학자들이었습니다. 문종도 신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의 학문과 충의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은 뒤에도
이들은 끝까지 단종 편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수양대군에게 복종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단종을 되돌려 놓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성삼문이 박팽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박팽년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때를 기다리자고. 그러나 그때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가혹하게 왔습니다. 1455년 윤 6월 수양대군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단종에게 왕위를 넘기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대놓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줄줄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수양대군의 공이 크니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옳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신하들이 누구의 사람인지는 모두 알았습니다. 단종이 그 상소들을 받았습니다. 15살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단종이 며칠을 버텼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압박이 커졌습니다. 주위에서 모두가 양위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단종이 마지막에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기록에 없습니다. 다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리고 덕이 없으니 숙부께서 나라를 맡으시오. 1455년 윤 6월 11일 단종이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겼습니다. 세조가 즉위한 날이었습니다. 단종의 나이 15살이었습니다. 재위 3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왕위를 넘기는 의식에서 단종이 옥새를 수양대군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순간 단종의 손이 떨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그랬을 것이라고 상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15살 소년이 아무 선택도 없이 왕위를 빼앗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단종은 사왕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전왕이라는 뜻입니다. 창덕궁으로 물러났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예우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러나 상왕이 살아있는 한 단종을 중심으로 복위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세조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상왕이 된 단종은 창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위는 없었지만 대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감시받는 생활이었습니다. 단종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가는지 모두 보고됐습니다. 은밀히 신하를 만나면 위험했습니다. 단종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종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정순황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시를 썼습니다. 단종이 이 시기에 쓴 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천척이나 되는 실 같은 버들이 봄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데 내 마음은 버들처럼 흔들리지만 돌아갈 곳을 모른다. 15, 16살 소년이 쓴 시였습니다. 그 외로움과 막막함이 글자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1456년 성삼문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 은밀히 모였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마침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사신을 환영하는 연회가 열릴 것이고 세조도 참석할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흥부가 칼을 쓰기로 했습니다. 성삼문이 안팎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회날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칼을 찬 무관들이 행사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성삼문이 고민했습니다. 오늘 하느냐, 다음 기회를 노리느냐. 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결국 계획이 새어나갔습니다. 계획이 새어나간 것은 내부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김지일이라는 자가 거사 직전에 장인 정창손에게 털어놓았고 정창손이 세조에게 고변했습니다. 세조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가 모두 잡혔습니다. 의금부에서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세조가 직접 신문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성삼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꾸몄냐고. 성삼문이 대답했습니다. 단종 전하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이 신하의 도리가 아닙니다. 나는 신하의 도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세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명했습니다. 1456년 6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가 처형됐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륙신, 죽음으로 충절을 지킨 여섯 신하라는 뜻입니다. 처형 방식은 참혹했습니다. 능지처사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는 극형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성삼문은 처형장에서도 세조를 왕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수양대군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은 단종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가족들도 화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형제, 아들이 죽거나 노비가 됐습니다. 연좌제였습니다. 충성이 가족 전체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사륙신의 죽음은 단종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다는 것 자체가 단종의 존재가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육신이 처형됐다는 소식이 창덕궁 안에 단종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누가 전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알게 됐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단종은 그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을 때 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가 죽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단종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울었는지 그냥 굳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날 밤 단종이 밥을 먹지 않았다고, 정순왕후가 먹으시라고 권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고. 사육신 사건 이후 세조의 신하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왕 단종이 살아있는 한 복위운동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종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조정에서 일었습니다. 일부는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멀리 유배를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조가 고민했습니다. 조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살려두면 위협이 됩니다. 죽이면 천하의 역적이 됩니다. 한명회가 세조에게 조언했습니다. 일단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세조가 결정했습니다. 단종을 노산군으로 강등하고 영월로 유배를 보내기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순황후는 함께 가지 못한다고. 두 사람을 갈라놓기로 했습니다. 1457년 6월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정순왕후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슬픈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17살 소년과 15살 소녀가 이별했습니다. 정순왕후가 단종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놓아야 했습니다. 관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정순왕후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기록에는 없습니다. 정순왕후가 단종의 등을 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살아만 계십시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단종이 영월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지금도 꽤 먼 거리인데 그때는 더 멀었습니다. 유배 행렬은 초라했습니다.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인도 아닌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화려한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길에 백성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바라봤습니다. 어린 왕이 죄인이 돼서 유배를 가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그 백성들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을 내밀었습니다. 관리들이 막았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길가에 음식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단종이 그것을 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나보다 더 슬프구나. 영월 청령포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단종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청령포는 독특한 지형이었습니다.
서강이 삼면을 휘감고 돌아가고 한쪽은 험준한 암벽이 막고 있었습니다. 배 없이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섬이었습니다. 좁은 땅이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끝이 났습니다. 이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종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편에 마을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 하나가 그 세계와 단종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혼자 강가에 앉아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강은 참 맑구나. 왜 이렇게 맑은 강이 나를 가두고 있을까? 청령포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강가에 앉아 있다가 시를 쓰거나 책을 읽다가 잠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함께 온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시중을 드는 내관과 나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군졸들이 있었습니다. 단종은 군졸들에게도 이름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군졸들이 나중에는 단종을 안쓰럽게 여기게 됐다고 합니다. 영월 주민들이 몰래 음식을 갖다 줬습니다. 관리들이 막았지만 밤중에 강 건너편에서 음식을 배에 실어보내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단종이 그 음식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나는 이분들의 왕이 되기에 부족했는데. 1457년 여름 큰 홍수가 났습니다. 서강 물이 불어 청령포가 잠겼습니다. 단종이 있던 곳도 물에 잠겼습니다. 단종이 언덕 위로 피했습니다. 발 아래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물이 빠지지 않자 관리들이 어쩔 수 없이 단종을 영월 관하로 옮겼습니다. 관풍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청령포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사는 마을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영월 거리가 보였습니다. 단종이 관풍원 창문을 통해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장사꾼들이 물건을 팔고 노인들이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단종에게는 눈물 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저 안에 없었습니다. 유리 너머를 보는 것처럼 가깝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한양에 남은 정순왕후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왕비에서 폐위됐습니다. 궁궐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단종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받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월 방향을 바라보는 상에 자주 올랐다고 합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고. 사람들이 그 산을 정업원 뒷산 혹은 동망봉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쪽을 바라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영월이 동쪽에 있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매일 그 산에 올라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하, 살아계십시오. 살아만 계시면 반드시 돌아오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영월에서 단종이 시를 많이 썼습니다. 글이 유일한 위안이었을 겁니다. 그 시들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자규시입니다. 자규는 두견새입니다. 밤에 우는 새인데 그 울음소리가 피를 토하는 것 같다고 해서 슬픔의 상징이었습니다. 단종이 어느 날 밤 두견새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시를 썼습니다. 두견새야 울지 마라. 네가 울면 내가 운다. 네 울음 한 소리에 내 눈물이 한 줄기다. 우리 둘 다 이 산에서 슬피 우는 신세구나. 17살이 이 시를 썼습니다. 두견새와 자신을 같은 처지로 본 것이었습니다. 둘 다 슬프게 우는 신세, 둘 다 돌아갈 곳이 없는 신세였습니다. 영월에 단종을 가둬놓은 세조가 편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됐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에도 지방 곳곳에서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세조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세조에게 말했습니다. 단종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이대로 두면
끝없이 복위 운동이 생길 것이라고. 세조가 고민했습니다. 조카를 죽이는 것,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세조가 밤마다 악몽을 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꿈에 문종이 나타나서 아들을 왜 이렇게 했냐고 묻는다고. 죽은 형의 얼굴이 보인다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후대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조가 그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영월 주민들이 단종을 따랐습니다. 유배인이었지만 자신들의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 중에 어몽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월에 살던 향리였습니다. 그는 몰래 단종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음식을 갖다 주고 필요한 것을 구해드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죄를 받을 수 있다고. 어몽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 유배지에 계신다. 신하가 그냥 있을 수 있겠어. 어몽도는 나중에 단종이 죽었을 때 시신을 거두는 일도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의리가 조선 역사에서 오래 기억됩니다. 단종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도 없고 명성도 없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습니다. 1457년 단종의 숙부 금성대군이 경상도 순흥에서 복위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6째 아들로 단종을 가장 아꼈던 숙부였습니다. 금성대군은 이미 유배 중이었습니다. 계유정난 이후 세조에 의해 유배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위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흥부사 이보흥과 함께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또 밀고자가 나왔습니다. 거사 전에 발각됐습니다. 금성대군이 잡혔습니다. 처형됐습니다. 이 사건이 단종에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세조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었습니다. 세조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종을 노산군에서 더 낮은 신분으로 강등하고 처리하기로. 1457년 10월 영월로 사람들이 왔습니다. 세조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종이 그들을 왔을 때 알았을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사, 왕이 죽음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왕족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일반인처럼 처형하지 않고 독약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단종의 나이 17이었습니다. 단종이 그 독약을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단종이 독약을 받기 전에 먼저 시 한 수를 썼다고. 마지막 시를. 울먹이며 원통한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까? 복례산 꼭대기 외로운 학이 되리라. 깊은 밤 달 밝은 때 높이 높이 날아올라 임계진 창문 밖에 가서 울고 오리라. 1457년 10월 24일 단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살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약을 받아 죽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활줄로 목이 조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죽음이 확인된 후 시신을 거두려는 자가 없었습니다. 단종의 주변인이었다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시신은 강에 버려질 뻔했습니다. 그때 어몽도가 나섰습니다. 혼자 나서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영월 동을지산에 몰래 묻었습니다. 그것이 단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고 15의 왕위를 빼앗기고 17에 죽었습니다. 5해의 이야기였습니다. 한양에 있던 정순왕후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종이 죽었다고. 정순왕후는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록에는 그냥 통곡했다고 나옵니다. 그 두 글자로는 그 슬픔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15살 소녀가 17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시신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작별도 없이
정순왕후는 그날 이후 평생 흰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상복을 벗지 않았다고, 다시는 색깔 있는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리고 매일 동만봉에 올라 영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전하, 이제 편안하십니까?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전하가 가신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졌을 때 영월 주민들이 울었습니다. 단종을 직접 본 사람들, 몰래 음식을 갖다 준 사람들, 그냥 안쓰럽게 여기던 사람들 모두. 멀리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대놓고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의 눈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몰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육신이라고 불리는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사육신처럼 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세조를 섬기지 않고 숨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종의 죽음을 평생 슬퍼했습니다. 김시습이라는 학자는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흘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벼슬을 버리고 떠돌며 살았습니다. 세조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런 마음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죄의식과 슬픔을 심었습니다. 세조가 왕위를 굳혔습니다. 반란도 없었고 나라도 안정됐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사서에 따르면 세조는 말년에 피부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몸에 종기가 생기고 가려움으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이 치료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단종의 원혼이 세조를 벌하는 것이라고. 세조가 그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조가 절에 자주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불공을 드렸습니다. 무언가를 빌었습니다. 무엇을 빌었을까요? 용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고통이 없어지기를 빌었을까요? 역사는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조가 말년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만 전합니다. 단종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합니다. 그의 행동은 당시 기준으로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단종은 역적으로 처리됐습니다. 역적의 시신을 거두는 것은 역적과 같은 편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몽도가 시신을 몰래 수습하는 것을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고, 하지 말라고. 어몽도가 말했습니다. 살아서 아무 짓도 안 하는 것과 죽어서 옳은 일을 한 맛 중에 무엇이 낫겠소? 그는 결국 시신을 수습해서 동을지산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종의 무덤이 됐습니다. 나중에 장릉이라 이름 붙여진 곳입니다. 어몽도는 그 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조도 그 이야기를 듣고 처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종이 죽은 후 조선에서 단종의 이름은 금기였습니다. 단종을 기억하거나 추모하는 것이 위험했습니다. 기록에서 단종이 지워졌습니다.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노산군, 세종의 손자, 문종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있지만 왕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영월 사람들이 기억했습니다. 정순왕후가 기억했습니다. 생육신들이 기억했습니다. 이름을 말할 수 없으면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단종은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공식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240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단종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복위됩니다. 그것이 단종이라는 이름이 오늘까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단종이 죽은 뒤 무려 64년을 더 살았습니다. 64년입니다. 15의 남편을 잃고 79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긴 세월을 혼자 살았습니다. 궁궐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정업원이라는 비구니 사찰 근처에서 살며 불공을 드렸습니다. 매일 동망봉에 올라 영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64년 동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주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봐서 무엇이 달라지느냐고 정순왕후가 대답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소. 그러나 그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요. 세조가 죽고 아들 예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종이 재위 1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당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단종의 원혼이 세조 집안을 벌하는 것이라고. 물론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예종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단종의 원혼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단종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죄의식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조 집안이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정통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세조 계통 왕들을 오래 괴롭혔습니다. 세조의 손자 성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은 조선 역사에서 안정적인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성종 시대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단종을 공개적으로 추모할 수는 없었지만 은밀하게 기억하는 것이 묵인됐습니다. 영월에서는 주민들이 매년 단종의 기일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관리들이 모른 척했습니다. 생육신 중 살아있는 사람들이 글을 썼습니다. 단종의 억울함을 담은 시와 기록들이 조심스럽게 퍼졌습니다. 사표 전체가 서서히 단종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공식 보기로 이어지는 긴 과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중종 때부터 사육신에 대한 복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육신은 처형될 때 역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 낙인이 5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자손들도 역적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육신이 한 일이 역모인가 아니면 충성인가? 신하가 자신이 섬기는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역모인가?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보면 사육신이 오히려 옳았습니다. 신하는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 단종이 살아있는데 세조를 섬기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 논의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단종 보기로 이어집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단종 이야기와 무슨 관계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영월 장릉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흔들리자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찾으려 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다시 회자됐습니다. 어린 왕을 지키지 못한 것,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죽은 것, 그것이 조선의 부끄러운 역사라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이 인식이 결국 숙종 때 공식 보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단종이 묻힌 장릉에는 신기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역사적 사실과 전설이 섞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이 단종을 기억하는 방식 중 하나였습니다. 무덤 주위의 소나무들이 모두 무덤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나무들이 무덤에 절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장릉에 가면 그 소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무덤 근처를 지키는 까마귀와 까치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함부로 무덤에 접근하면 쫓아냈다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과장됐거나 꾸며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설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영월 사람들이 단종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은 왕을 산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1698년 단종이 죽은 지 241년이 지났습니다. 숙종이 드디어 단종을 공식적으로 복위시켰습니다. 노산군이 아니라 단종, 왕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묘호도 받았습니다. 조선 역사의 왕 목록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사육신도 복권됐습니다. 역적이 아니라 충신으로. 그들의 후손들이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정순황후도 왕후로 복원됐습니다. 이미 1521년에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역사 속에서 왕후의 자리를 돌려받았습니다. 241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역사가 바로잡혔습니다. 그것이 역사가 하는 일입니다. 단종이 복위된 후 영월 장릉이 정식 왕릉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정에서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묘지기를 두어 관리했습니다.
영월 주민들이 기뻐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마음으로 모시던 왕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장릉주의가 정비됐습니다. 단종을 도왔던 어몽도를 기리는 비석도 세워졌습니다. 뒤늦게나마 의로운 행동이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단종을 기리는 제천의식이 생겼습니다. 영월에서 해마다 단종 추모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이어집니다. 단종문화제. 지금도 매년 영월에서 열립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단종을 기억하는 행사가 열리는 곳. 그것이 바로 영월입니다. 단종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세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세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쪽에서는 세조가 조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편전을 혁파하고 육조를 직접 관할하게 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세조가 어린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라고 합니다. 충신들을 죽이고 어린 왕을 유배지에서 죽게 했습니다. 두 평가가 모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합니다. 세조는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조카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에서 이런 사람이 자주 등장합니다. 능력과 잘못이 동시에 있는 사람.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우리가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슬프게 느껴질까요? 단순히 어리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단종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것, 왕이 된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권력 다툼이 그를 희생시켰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할아버지를 잃고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단종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그냥 자리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희생됐습니다. 그 불의함이 사람들을 슬프게 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억하게 만듭니다. 사육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도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숭고합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선택이 가족을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연좌제 때문에 아버지, 형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가족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성산문이 처형되기 전에 아버지도 함께 처형됐습니다. 노인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의 선택 때문에 죽었습니다. 성산문이 옳은 일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일이 가족의 목숨을 값으로 치렀습니다. 충성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단종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명회입니다. 수양대군의 책사, 계유정난을 설계한 사람. 한명회는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계획이 없었다면 수양대군이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딸을 예종과 성종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세조, 예종, 성종, 세 왕의 장인이 됐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명회는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산군 때 부관 참시됐습니다. 죽어서도 무덤이 파헤쳐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계산했던 사람의 끝이었습니다. 역사는 가끔 이런 방식으로 공평함을 보여줍니다. 단종이 죽은 뒤 영월에서는 두견새 전설이 생겼습니다. 두견새가 단종의 훈령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견새는 봄에 밤새 우는 새입니다. 그 울음소리가 슬프고 처절합니다. 피를 토하는 것 같다고 해서 두견새를 귀촉도 또는 불여귀라고도 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는 새라는 뜻이었습니다. 단종이 청령포에서 두견새 울음을 들으며 시를 썼던 것이 전설과 결합됐습니다. 봄이 되면 두견새가 울 때 단종의 혼령이 영월을 떠돈다는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영월에 봄이 오면 두견새가 웁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면 오래된 슬픔이 살아납니다. 전설은 사람들이 슬픔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단종의 전설이 수백 년을 살아남은 것은
그 슬픔이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영월 청령포에 갈 수 있습니다. 단종이 유배됐던 그 땅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합니다. 강이 삼면을 둘러싸이니까요. 청령포에 들어서면 관음송이라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수령이 600년이 넘는 나무입니다. 단종이 유배됐을 때 이미 있었을 나무입니다. 단종이 이 나무에 기대어 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단종이 없어진 뒤에도 나무는 남아서 600년을 더 살았습니다. 청령포 안에는 단종이 머물렀던 처소도 복원돼 있습니다. 작은 집입니다. 17살 소년이 그 안에서 시를 쓰고 강물을 바라보고 두견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장소에 서면 과거와 현재가 겹쳐 보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물처럼 흘렀지만 슬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영월 장릉에 가면 단종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왕릉과 비교하면 소박합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다릅니다. 장릉 주위에는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들이 정말로 무덤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나무들이 절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장릉에서는 매년 단종 제례가 열립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의식입니다. 지금도 영월 군수, 후손들, 주민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일반 관광지와 다른 분위기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걷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곳에 있으면 알게 됩니다. 역사가 얼마나 오래 살아있는지를. 600년 전 17살 소년이 지금도 이 땅에서 기억받고 있습니다. 단종과 세조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로 볼 수 없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사랑했을까요? 역사 기록을 보면 세조가 단종에게 일정한 예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으로 모셨고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게 했습니다. 직접 명령했는지 묵인했는지는 논쟁이 있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세조가 단종을 죽인 것을 즐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위해 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사랑과 권력이 충돌할 때 권력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래도록 기억됩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역사에서 반복됩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고 주위 어른들이 권력을 다투고 그 과정에서 어린 왕이 희생되는 패턴. 중국 역사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황제가 즉위하면 신하들이 섭정을 하고 그 신하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영국 역사에서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5세는 12살의 왕위에 오른 뒤 숙부 리처드 3세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런던 탑에 갇혀 실종됐습니다. 단종과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왕이 비극을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은 힘을 요구합니다. 어린 왕에게는 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고 그 의존이 취약함이 됩니다. 단종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의존할 곳 없이 왕이 된 것이 그의 비극이었습니다. 단종은 5년밖에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개혁도 없었고 전쟁도 없었고 외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이 남긴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첫째는 충의의 상징입니다. 사육신이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충성이 조선의 가치관이 됐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기준이 됐습니다. 둘째는 정통성의 중요성입니다. 세조가 능력이 있어도 정통성 문제가 조선을 오래 괴롭혔습니다. 단종이 있었기에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셋째는 권력의 폭력성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 왕이 권력 다툼에 희생됐습니다. 그 기억이 사람들로 하여금 권력을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월에 자규르라는 누각이 있습니다. 단종이 유배중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다는 곳입니다. 자규는 두견새입니다. 단종이 두견새처럼 슬피 울었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단종이 이 누각에 올라 한양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순왕후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것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가 거기서 쓴 시가 있습니다. 밤은 깊고 달은 밝은데 두견새 우는 소리 가슴을 에인다. 임 계신 곳 바라보니 구름만 겹겹이로다. 나는 어이하여 이 몸이 이곳에 있는가. 지금도 자규루에 올라 그 시를 읽으면 600년 전 17살 소년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역사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단종 이홍위 1441년에 태어나 1457년에 죽었습니다. 17회를 살았습니다. 왕으로는 5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의 손에 자랐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일찍 죽었습니다.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15세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17에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짧고 슬픈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수백 년 동안 기억됐습니다. 영월 사람들이 기억했고, 정순왕후가 64년 동안 기억했고, 사육신이 목숨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억합니다. 600년이 지났지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기억할까요? 단종이 특별히 위대한 왕이어서가 아닙니다. 아무 잘못 없이 희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 속에서도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견새처럼 슬피 울면서도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면서, 그것이 단종이었습니다.